자, 우리 계속 이어서 보죠. 우리 교재 164쪽이고요. 여기부터 이제 창의적인 읽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 국어 시험에 창의적인 읽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하고는 좀 다르고요. 보통 제시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적인 읽기의 범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출제기조 전환 이후에도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거. 우리 왜 2025년 국가직 9급에서 출제기조 전환된 이후 문제에서 언어의 성격 같은 거, 자의성, 사회성 이런 것들 얘기해 준 다음에 그것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 적용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바로 이제 창의적인 읽기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일단 기역, 리을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거. 이게 이 문제가 그래도 괜찮은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각에 대해서 다 뭐가 주어져 있어요. 제시문 자체에서 이미 사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파악하는 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그러면 하나씩 대응시켜보죠. 기역에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어디에?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지 1번 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근데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게 우연적인 상황으로 생긴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얘는 논리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역 3단 논법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우연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애매어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맥락마다 다른 의미를 지니는 거. 보세요. 그러면 2번에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부패라는 맥락이 뭐로 쓰이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그죠?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말 그대로 썩는 거. 그죠? 그래서 생물의 범주고요. 그 다음에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라는 건 뭡니까? 사회적인 범주, 규범,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라는 똑같은 단어가 생물학적인 범주와 그 다음에 사회 규범적인 범주,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애매어의 오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론 나오잖아요. 고로 세상을 뭐 해야 된다? 냉동 보관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결합의 오류는요. 이런 거예요.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뭡니까? 전체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결합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해 오류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거. 그럼 이런 거죠. 결합의 오류는 부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 결합된 전체에서도 똑같다로 얘기하는 거고, 분해 오류는 그죠? 전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개별적으로 분해된 것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볼게요.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 얘는 뭐예요? 전체죠. 그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그러면 전체가 이렇다는 전제로부터 미국 선수 각자는 개별적인 거네요. 각자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결합의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3번은 무슨 오류? 분해의 오류가 되는 거죠. 그죠? 전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선수들 각자 개별적인 것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의 오류가 아니라 분해 오류가 되는 거고, 의외로 4번 택한 분들 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보세요.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 그러면 일단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거예요? 개별적인 거고, 그 다음에 논술 시험 답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전체가 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전제 파악을 잘해야 되죠.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개별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답안 전체가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으로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다는 개별적인 전제로부터 시험 답안 전체가 탁월하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결합의 오류가 되는 거죠.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에 결론, 그죠? 전체 답안이 탁월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결합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때문이다라는 말에 좀 집중해서 보면, 그죠? 4번 같은 것이 분해의 오류가 아니라 결합의 오류라는 거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이다 붙은 게 이유나 원인 같은 것들이 다 근거나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별적인 전제로부터 전체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결합의 오류가 되는 거겠죠.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고요. 자, 14번은 되게 재밌는 지문이죠. 내용 자체가. 그죠? 동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조. 일단 제시문이 좀 길어서 칠판에는 이 문단만 띄어놨는데요. 그죠? 문제 자체는 잘못 이해한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14번에 이 첫 번째 문단 한번 보면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 따라할 때 손해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둘째는 그죠? 집단이 질서나 규범을 가지고 있을 때 압력 때문에 동조가 일어나는데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1문단에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마지막 2줄인데요.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하게 된다?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왜? 소외될까 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반대하면 그 집단에서 소외될까 봐 동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신념을 지키면 소외됩니다. 그죠? 제 인생이 힘든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나름대로의 신념과 근거를 가지고 항상 반기를 들었다가 욕먹고 피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 힘들어요. 그죠? 동조하면서 사십시오. 웬만하면 집단이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죠? 그게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신념을 가지고,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인생만 힘들어질 뿐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단의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1번 한번 가보죠. 자, 영희가 줄서기의 경우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더 높아. 근거가 뭡니까? 그죠?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러면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으면 동조, 그쪽에 서게 된다는 거. 구성원 수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경우 동조 압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응집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결속력이죠. 그래서 결속력이 강할 때도 동조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동조 압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1문단의 내용도 연결지어 보면, 그죠? 집단에 동조하지 않으면 소외되기 때문에, 그죠? 신념과 상관없이 동조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3번에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아니 뭐가 동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어요? 결속력이 강할 때, 그죠? 동조하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1문단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하게 된다? 동조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신의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 문단에도 자신의 판단에 대한 뭐가 들지 않는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러면 내 판단을 믿을 수 없을 때 동조하게 된다는 거니까 내 판단이 동조를, 나의 신념이, 내가 믿는 바가 동조를 이끌어내는 건 아니겠네요. 그죠? 1, 2문단 내용 종합해서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아침에 수많은 정류장 중 어디에서 공항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는데 스튜어디스 차림의 여성이 향하는 정류장 쪽으로 따라갔다. 이 경우 스튜어디스 복장이 신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네. 뭡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지위와 뭡니까? 신뢰도 같은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이 복장으로 가는 사람은 당연히 공항으로 가는 거겠죠. 설마 스튜어디스 복장을 일상복으로 입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위, 일종의 이제 직업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도 같은 거. 그래서 따라갔다. 4번도 적절한 예가 되겠습니다. 15번이요. 이거 우리가 연습 문제로 이미 풀어봤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나가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옳은 거 그랬으니까 나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죠. 그래서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는 보통 눈, 코, 입의 윤곽이 중요하므로 이를 먼저 그리게 된다.
좌안을 그리면 왼쪽에 이목구비가 몰려있어. 이를 그리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뺨귀 머리 오른쪽 윤곽선으로 그려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무슨 얘기 나와 있어요? 손의 움직임도 편할 뿐 아니라 목탄이나 물감이 손에 묻을 확률도 줄어든다. 그러면 일단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좌안을 그리면 어떻다 한마디로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사람의 표정은 왼쪽 얼굴에 더 잘 나타난다. 지금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왼쪽 얼굴이 표정을 더 잘 드러낸다는 얘기는 없어요. 관련 고리가 없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운해인데 시야의 왼쪽에 맺힌 상이 운해로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이 더 잘 그려진다. 지금 나의 내용은 지금 뭐예요? 뇌의 인식과 관련지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도 나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일단 기억이나 니은이나 결론은 다 좌안을 그리는 건데 기억은 표정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니은은 운해가 먼저 왼쪽을 인식하기 때문에 해서 뇌의 인식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내용과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화가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 이 편하다는 요소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아가 뒷받침하는 건 디귿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의 좌안, 우안이 시대에 따라 경향성어 나는 지금 뭐와 연결하는 내용이 없어요. 시대와 연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이 문제 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거죠. 니은도 나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실수했다는 걸 느낀 게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설명하지 말고 자세히 설명할 거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물론 결론은 똑같아요. 왼쪽을 그린다는 결론은 똑같은데 얘는 뭐의 문제? 운해의 인식의 문제. 얘는 뭡니까? 그리면 편하다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디귿이 되는 거겠죠. 그죠? 내용상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자세한 설명이 되겠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보죠. 얘도 난도는 중급인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글 먼저 읽어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기도 해요.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의 형식에 상응하는 기표와 기호의 의미에 상응하는 기의 기호적 조합이라고 전제한다. 말 그대로 기표는 언어 형식이고요. 기의 자체는 언어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 필기 도구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니까 기이죠. 이 기의를 나타내는 형식, 기표가 한국어에서는 연필인데 영어로는 뭐라고요? 펜슬이 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기표가 동일한 기의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것을 기호적 관계가 어떻다? 자의적이다. 제 멋대로라는 거죠. 자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 즉 필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이 의미를 꼭 연필이라고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펜슬이라고 써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자의성, 자의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의성이 다만 즉 그러면 뭡니까? 어떤 기의를 어떤 기표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사회적인 약속과 문화적인 약호에 따라서 조율된다는 거. 약호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약속된 일종의 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서 조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보세요. 표준어로 부추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같은 기의가 여러 기표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의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의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은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언어할 때 언어의 자의성 얘기할 때 부추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부추를 지역 방언에서 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정구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전형적으로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어떤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사회 성원들의 공통된 합의, 그게 바로 뭡니까? 어떤 기의를 어떤 기표로 나타내는 게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 되는 거니까. 그죠? 2번도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특정 기의를
특정 기표로 나타내는 건 사회 성원들의 합의, 즉 약속에 따라서 조율되는 거니까. 그죠? 공통적으로 쓰려면 약속, 합의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3번에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힌트가 나오죠. 뭐가? 문화적인 약호가 유사하다면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뭐? 비슷하다. 기표와 기의 대응이 자의적이지만 뭐에 따라서 조율된다? 문화적인 약호에 따라서 조율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문화적인 약호가 비슷하다면 그죠?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4번인데요.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뭐? 보편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게끔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의성 자체가 보편적인 개념, 이러한 기의 자체가 뭡니까? 사회적인 약속이나 문화적인 약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기표 자체가 어떻다? 유사하다. 동일한 기가 여러 개의 다른 기표로 나타난다는 게 자의성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화라는 말이 나오지만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건 문화적인 뭐가 되는 겁니까? 약호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할지라도요, 기표들은 뭐하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게, 그죠?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자의성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문화적인 약호가 들어간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런 기가 다른 기표로 나타난다는 게 자의성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17번 보면 그래서 특정 입장을 끌어내는 건데 여러 사람이 나와 있지만 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누구 입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칸트면 칸트는 한마디로 뭐 하고 있어요? 미에 대한 어떤 견해? 자율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율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내부에 있는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 자신의 외부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내부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내부 원리, 내부적인 요소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 자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1번에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시어 자체 그다음에 운율이라는 것은 시 자체가 내적으로 갖고 있는 형식적인 요소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칸트의 입장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2, 3, 4번 보면 사회 모순 개혁의 전망이라는 것은 작품 외적인 요소고 3번에 시인과의 대화도 뭡니까? 작품을 쓴 사람이라는 작품 외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당시의 사회 상황이라는 것도 작품 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첫째 줄에 내재적이고 선험적이다. 내재적이라는 것도 자율적인 것과 비슷하죠. 내재,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선험적이다라는 거. 그죠? 경험에 앞서서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걸 선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경험에 앞서서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선험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칸트 입장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죠? 1번 끌어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왜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옛날에 그 93년도에 수능 1회 시험이 실시가 됐을 때 그때 나왔던 게 문학작품 감상하는 관점으로해서 작품 자체 요소 내재론적 관점, 작가와 연결하는 거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와 연결하는 거 반영론적 관점, 독자와 연결하는 거 효용론적 관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를 요즘에 문학 교육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옛날 용어로 내재적, 내재론적 관점이나 작품 자체의 내적 요소만 가지고 파악하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이제 옛날에 이런 용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죠? 하기는 여러분들이 수능 봤을 때는 93년, 94년이 아니라 다 그죠? 2010년 다 넘어가서였었죠? 2020년 넘어가서거나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 요즘에 안 쓰는 용어기는 합니다. 입시제도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또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 2022 개정교육과정 나왔는데 또 한다 바뀌는 거 나온다고 해서 애를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내신도
그 절대 평가 아니라 5등급제 이렇게 저 때가 15등급제였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바뀐 게 9등급제. 그리고 요즘 현재 고1 애들부터는 내신 5등급제. 그래서 이제 그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리고 이제 절대 평가하는 것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 자사고 인기가 확 떨어졌대요. 예. 왜냐면 자사고는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애들이 모이니까 10% 안에 들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할 때 교육이 100년지 대계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죠? 네. 아 요번에 누구지? 이번 수능에 뉴스 신문에 나왔죠. 삼성 계열의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 하나 틀렸다는 거 만점 받았다든가. 그래서 서울대 뭐 경영인지 경제인지 뭐 갔다고 나왔었죠, 그죠? 예, 나와서 그 집까지 주소까지 대치동으로 옮겨가지고 외국에서 공부 안 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 건데 엄마가 신라호텔 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고를 휘문고를 다니긴 다녔는데 학비를 되게 넉넉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만점 받았다거나 하나 틀렸다거나 뭐 그런 것 같던데 어쨌든 뭐 대단하긴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뭐 과외비 하기는 뭐 제가 예전에 길게는 안 했어요. 잠깐 일했던 학원도 애 한 명당 한 달 수강료가 뭐 이런 거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러니까 뭐 탐구 2개까지 다 들으면 한 달 수강료가 1,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3 1년이 아니라 그래서 고3 1년 동안 한 1억에서 2억을 때려 붓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때려 붓는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공부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예, 꽤 있죠. 그러니까 없는 돈을 만들어서 하는 게 그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최소 저 정도 이상급 되는 강사들이 거의 1대1로 붙어서 3, 4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춤으로.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국가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항상 큰 돈을 줘야만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만 줘도 좀 좋은 자원들이 몰릴 텐데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영이 형의 얘기가 생각나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저렇게 빠지는 돈만 제대로만 투자해도요. 제 후배들 중에도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광고가 안 돼서 그렇지 잘 가르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와, 이 새끼, 야, 너 정말 잘 파고 잘 가르친다는데 다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랄까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투자를 안 해줘요. 안 해주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고 잘 가르치고 학생한테 너무 잘하는데 정말 잘하는데 그냥 변방에서 돌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라의 도둑놈만 없애도 그 비용을 그죠? 투자만 제대로 그 친구들 벌써 온다 그래요. 여기에 형이 부르면 간다고. 예, 여기 뭐 형 나 혼자 있기 그러니까 형 있는 동안에 내가 형 서포트하면서 반씩 나눠서 하든 아니면 형이 3분의 1을 하든 이렇게 해서 자기는 괜찮다고 형하고 같이 일하면. 근데 시간당 페이가 이래 그러면 그러니까 오르면 시간당 페이가 오르면 내가 간다고 이러면서 그죠? 근데 걔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 적어도 서울에서 일하는 거하고 비슷하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오겠죠 뭐 그죠? 좋은 사람들 오겠죠. 나라에 도둑놈만 없어도. 막 여기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드리는 그 환경과 한 달에 막 30, 50도 되게 힘들어하는 환경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참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갈 길이 멀죠. 저도 뭐 여전히 사교육에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이름 되면 알만한 모 기업 임원의 아들, 딸, 모 정부 부처의 장차관의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한때 있었을 때 지금은 몰라요. 자, 그다음에 18번 뭐 되게 쉽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면 뭐가 더 크다는 겁니까? 그죠? 생각이 더 크다. 물론 그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면 1번에 사과는 언제부터 이건 언어의 기원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2번에 동일한 사물을 두고 표현되는 형식이 다르다는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자의성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생각이 말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3번에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을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면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생각의 범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생각의 범주에. 즉 생각이 더 크다는 게 3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해온 게 인간의 사회적인 약속이다. 전혀 밑줄 친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19번 한번 가보죠. 자, 이거 보면 지금 밑줄 친 부분과 역시 사례 적용하는 건데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삶의 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째 줄 보죠. 자, 근대 이후 인간들은 불안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썼던. 그죠? 그 독일 파시즘 정권에 대한 여러 비판과 철학적인 사유를 한 사람이어서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건데 어쨌든 원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그중 하나가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 중에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인데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 그죠? 그러면서 남들에게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때로 상대방을 뭐 하기도 한다? 복종시키기도 한다.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는다. 그러면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종속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종속하는 게 그저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는 겁니다. 자, 1, 4번은 확 걸러낼 수 있을 거고요. 2번하고 3번만 가볍게 비교해 볼게요. 2번 보시면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 그럼 보세요. 둘 중에 이쪽 중에 이쪽을 택하는 거니까 자기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죠. 그래서 얘는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종속되거나 종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보니까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아를 포기하는 거네. 그러면서 뭡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 언론의 자기를 종속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은 의지에 따른 선택,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종속과 관련되지 않고요. 3번은 완전히 자신의 견해 가지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다른 것에 종속되는 것. 즉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20번도 무난합니다. 반응으로 적절한 거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좀 빠르게 쳐볼게요. 그죠? 일단 역사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이나 상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상상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다중적으로 수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죠? 능동적이고 다중적으로. 다중적이라는 것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역사 드라마 보면서 그죠? 현지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 시간과 공간적 배경 속에 놓여 있는 등장인물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시청자들이 역사 드라마를 주제로 삼아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연다. 사회적 담론의 장이 뭡니까? 사회적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번 보면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소재, 지금 여기에서는요, 역사 드라마의 제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사회적 화제거리를 만들 수 있겠군? 당연히 역사 드라마를 주제로 삼아 뭡니까?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연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 화제거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강조하는 교훈을 배운다?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이나 상상이 아니라 뭡니까? 능동적이고 다중적으로 수용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작가가 강조하는 걸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4번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은 역사 드라마에서 항상 악인으로만 그려지겠군. 항상 악인으로만 그려진다? 아니죠. 뭡니까?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 같은 경우에 뭐예요? 작가의 단일한 어쨌든 뭡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재해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재해석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만 그린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작가 입장에 초점 맞춰서 봐도요. 그죠? 단일한 재해석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4번도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근간에 역사 드라마 히트친 게 있나요? 뭐죠? 그 거란 용의 눈물? 역사 드라마 근간에 히트친 거 뭐 있습니까? 폭군의 셰프? 그지 뭐 역사 드라마지 그것도. 그죠? 약간의 판타지적 요소가 있는데. 장희빈? 옛날 거기는 하죠. 고려 거란 전쟁. 우리 사극지왕 최수종 형님 나왔던. 그죠? 사극지왕. 최수종 배우가 현재 대통령보다 한 살 더 많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무슨 문화 행사에서 만났는데, 그것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무슨 행사에서 만났는데 최수종 배우가 한 살 더 많다고. 그래서 동안이죠, 동안이기는. 그죠? 세상 모든 남편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 아닙니까? 최수종. 그죠? 세상 모든 남편들에게 부담 주는 존재. 역시 제가 봤던 것 중에 최고는 태조 왕건이었던 것 같아요. 태조 왕건과 그 불멸의 이순신이 마음속에 1, 2위를 항상 다툽니다. 그 김명민 배우가 했던 그 김훈 카레 노래 원작으로 했던 불멸의 이순신. 그죠? 카레 노래. 카레 노래라는 소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순신 사극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불멸의 이순신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사극이었던 것 같아요. 태조 왕건에서는 왕건보다는 궁예가 짱이었었죠. 그죠? 2000년에서 2002년까지 했던 거니까. 자, 보죠. 구회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죠? 자,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글의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 줄 보니까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다양성이 증대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경제 글로벌화를 만드는 운송 시스템,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렸고 세계 전역에 걸쳐 문화적 특성까지도 뭐했다? 말살했다라는. 그래서 경제 글로벌화라는 것이 문화적인 다양성을 없앴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번에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고, 여기서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은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건데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글의 견해는 아닙니다. 그죠?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다가 팩트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이라는 거. 그죠? 경제 글로벌화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사실로서 확인이 되는 거. 그다음에 3번에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입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견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4번에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 아니죠. 나와 있네요. 운송 시스템이 다양성을 다 지워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글의 내용 자체를 사실적으로 아예 잘못 이해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2번으로 바로 가죠. 후반부 문제는 쉽습니다. 자, 내용과 가까운 거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보면 첫째 줄에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역접으로 그러나 문제가 있어서 동일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은 철학자들은 감각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존 노크와 같은 경험론자들은 감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철학자들이 반대한 거지 이 글의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첫 번째 문장 아니겠어요?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체험하는 감각이라. 그러면 1번은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많이 알려진 말이지만 감각과 연결되는 고리가 없고요. 2번에 마음을 다해서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천명을 알게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는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라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거? 인간의 오감 얘기하는 거겠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거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종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게 뭡니까? 감각, 시각이죠.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이게 정보가 되는 거니까 3번이 여기에 가장 가깝고요. 그러면 4번에 세계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유의식의 진보이다. 이런 선택지를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4번 같은 선택지 왜 넣었는지. 그래서 그냥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한다라는 거. 감각을 오감과 연결해 본다면 3번이 가장 가깝고요. 네, 3번 한번 보시면, 그죠? 독자의 반응이라는 말이 남아 있는데
말 그대로 글의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겁니다. 일단 이 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뭐예요? 인문학이죠. 그래서 인문학이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현대 사회의 특성 때문에 인문학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현대 사회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몇 번입니까? 1번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이 되게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물론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뭐가 커졌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의존관계를 만들어내고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 우리 왜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을 강조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요.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언급돼 있고요. 이렇게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은요. 뭡니까? 과거와 현대가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가를 얘기하기 위한 거지 문제점을 부각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말고 뒤쪽에 나오는 것은요.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범주가 되는 거지 문제점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가 어떻게 문제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은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그것이 현대사회가 과거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뒷받침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부각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3번에 자 과거와 현대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그죠? 물론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대조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게 이 글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인문학이 이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현대사회와 인문학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다. 근데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얘기도 없고요. 게다가 4번도 뭘 빼놓고 있어요?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네, 4번 한번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린 그렇게 안 풀었을 것 같지만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한국어의 특성도 알고 있기는 한데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이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맞는 내용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음 글을 뭐하는 거? 뒷받침하는 사례, 즉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보세요. 한글의 비읍 계열, 그 다음에 디귿 계열, 그 다음에 기역 계열 같은 경우에 동일한 위치에서 나는 말소리의 유사성이 글자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동일한 위치의 유사성이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 어디 나와 있어요? 2번단에. 소리나 위치의 특성이 모양도 어떻다? 유사하다 그러면 소리의 유사성. 소리가 비슷한 애들은 모양도 유사하다 해가지고요. 선택지 1번은 바로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2번 보면 영어 단어 마우스가 몇 개 음절인지 글자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마우스라는 단어에서는 3개 음절임이 바로 드러난다는 그러면 한글 표기에서는요. 음절 구조를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뭐예요? 음절이 언어인식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이라는 게 선택지 2번과 관련이 되는 거고 그러면 3번에 영어에서는 스트릿처럼 3개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낼 수 있지만 한글에서는 점고, 갑도에서 보듯이 일단 실제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앞서서 3개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낼 수 없다니까 자음 몇 개까지를 연속해서 발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요. 아예 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은 글의 사례와 연결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4번에 자 로마자의 MNSK 등은 글자의 모양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없지만 한글의 미음, 니은, 시옷, 기역은 글자의 모양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모양에 관련이 있다.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뭐예요? 글자의 모양으로 구현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4번도 여기에서 관련이 되는 거죠. 이거 말 그대로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관련되는 3번을 잠깐 말씀드리면 3개의 자음을 연달아 뭐 할 수 없다?
소리 낼 수 없다. 지금 요거 보면 리을, 미음, 기역, 비읍, 시옷, 디귿 나와 있는데 세 개 있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소리 내는 거니까 발음이에요. 그래서 장단은 표시 안 할게요. 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돼요? 각각 갑도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미음과 쌍기역, 비읍과 쌍디귿 해가지고요. 최대 2개까지만 연속해서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 내용 자체에 연결되는 골이 없기 때문에 답은 끌어내더라도 3개의 잠을 연달아 소리낼 수 없다는 게 철저하게 소리, 발음으로 본다면 확인되는 내용이라는 거.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5번도 은근히 까다로운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죠? 5번, 6번 보시면. 자, 6번까지 보겠습니다. 7번부터 비판적인 읽기 들어가서요. 6번까지 보고 식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글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사실적인 이해와 추론적인 이해를 그냥 섞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는 거니까 선택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간의 변화에 성숙 말고 학습도 있다. 그 다음에 살이 남아있네요. 살이 적용하는 거죠. 키 커지는 것은 성숙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학습 개념이라는 것을 지속적인 변화, 그 다음에 4번에 살이 남아있죠. 과학 배워서 보람을 느꼈다면 지적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 보면서 기준 못 잡으면 답이 없는 걸로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죠. 일단 첫 번째 문단에 1문단에 인간의 변화는 단지 성숙의 산물만은 아니다 그러면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숙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건데요. 그죠? 지금 보니까 성숙에 의한 변화는 대체로 뭐 포함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거. 그러면 이거 몇 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2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지는 것은 어떤 범주? 신체적인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인간은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그죠? 그와 같은 후천적 학습의 영향이 크고요. 그런데 학습이라 할 때는 경험한 것 모두를 지칭하지는 않고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의 결과 상당히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두고 말한다 그러면 학습도 뭘 가져온다는 겁니까? 인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니까 1번 변화에는 성숙 말고도 뭐가 있다? 학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3번도 연결되죠.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의 결과 상당히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뭡니까? 지속적인 변화라는 성격에서 3번까지도 확인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마저 보죠? 그 4번은 내용만 보면 과학 배우는 거니까 지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제시문에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보세요. 일단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 초점을 두어서 지식의 획득을 학습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을 강조해서 유의미한 인간적 경험, 즉 예를 들면 무엇을 배운 결과 배워서 뭘 느끼는 거? 보람을 느낀 것을 학습이라 보기도 한다. 우리 여기서 정의적인 측면이 뭐예요? 정의적이라는 게. 정의적이라는 건 감정이나 의지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과 의지에 관한 거. 그래서 보람을 느꼈다는 것도 당연히 감정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좀 더 넓은 뜻으로 학습을 정의하자면 학습은 경험에 의한 비교적 지속적인 지적인 건 뭐예요? 뭡니까? 지식의 획득. 그다음에 정서적인 거, 감정이나 의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의적인 측면이죠. 그다음에 행동은 직접 나와 있으니까 행동적 변화.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4번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과학을 배워서 뭘 느꼈대요? 보람을 느꼈다는 건데 이것은 뭐야? 지적 변화. 지적 변화는 뭐죠? 이거네. 우리가 과학이라는 과목명이 나와서 지적인 거 아닌가 싶겠지만 분명히 정의적인 측면은 정서적인 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 정서적인 측면은 뭐에서 배워서 뭘 느끼는 거? 보람을 느끼는 거라고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처럼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보람을 느낀 것은 지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측면, 정의적인 측면, 즉 어떤 변화, 정서적인 변화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과학이 지식이기는 한데 분명히 보람이라는 연결고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 정확하게 활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보시고. 자, 6번 한번 가보죠. 6번. 6번은 정답 4번 확인하시고요. 관점이 두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말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이죠? 한번 보죠. 일단 모르는 어휘 넘어가세요. 옳은에 충실하고 오사를 옳게 하는 건 사람의 예절이고 때를 지어 다니고 어미 새끼가 서로 부르며 먹이는 것은 짐승의 예절이고 떨기로 무성하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은 초목의 예절이니 사람으로서 얘 다음에 정리해주고 있죠. 다른 생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다른 생물들이 천하지만 다른 생물로서 사람을 보면 그들이 귀하고 사람은 천하다. 그러면 뭐 기준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떤 관점이에요? 상대적인 관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서 전체를 보면 사람과 모든 생물이 어떻다? 균등하다. 하늘이라는 하나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들이 똑같다. 그러면 이건 어떤 기준이죠? 절대적인 거죠. 맞아요. 그죠? 기준 따라 달라지는 것과 하나의 기준에서 모두 똑같이 파악되는 거라서 상대적인 관점과 절대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 보세요. 기질로 말한다면 바르고 통하는 길을 얻은 것은 인이 되고 치우치고 막힌 길을 얻은 것은 물이 된다. 바르고 통하는 가운데서도 맑고 흐리며 순수하고 불순한 구분이 있고 치우치고 막힌 가운데도 이따금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 보니까 1번에서는요. 그죠? 인과 그 다음에 뭡니까? 물 나눈 다음에 바르고 통하는 가운데서도 달라지고 물 안에서도 달라진다. 이거는요. 특정 기준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파악된다거나 기준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 안에서 다시 또 차이가 있는 걸로 나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관점 그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하늘이 명한 바에서 본다면 얘는 이거 그대로잖아요. 하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뭡니까? 모든 것들이 사람과 함께 양육죄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일종의 절대적인 관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물에는 이거 예전에 우리 순서 문제로 풀어봤던 거죠. 물에는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저것으로부터는 보지 못하고 스스로 아는 것만 알고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 때문에 이것은 저것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 기대어서 생긴다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무슨 관점이에요? 상대적인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무릇 생명이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사람으로부터 염소, 개미 같은 곤충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존재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점에서는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절대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지금 보기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하늘에서 본다면 모두 똑같다라는 게 기준을 하늘로만 정해준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기준에서 봤을 때 똑같이 파악되는 것들이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요. 생명이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죽음을 싫어한다라는 그죠? 동일한 관점에서 균등하게 파악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의 입장과 통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힘 좀 내시고 식사들 하시고 이렇게 에너지 충전하셔서 오후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이렇게 정리하죠. 다녀오십시오. 네.